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이 이 SMR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자 원자력 전문가들이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발빠르게 상용화를 추진 중인 SMR 기술을 뒷받침할 국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SMR 특별법은 SMR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와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원자력 법체계가 SMR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번 법안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학회는 미국은 2050년까지 최대 400기가와트 원전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영국 역시 2023년 대형 원자력부를 신설해 SMR 프로젝트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뒤처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환경단체 우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학회는 SMR은 외부 전원 없이도 자연현상만으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1000배 이상 높다며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높지만 모듈화, 표준화를 통해 대량 양산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경제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중앙연구센터에 따르면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제3세대 원전과 SMR은 태양광보다 37배, 해상풍력보다 1250배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은 기후위기, 에너지안보,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충분한 재정 지원과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SMR, 세계가 달려가는 지금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철강 경기 침체 여파로 현대제철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매각과 셧다운 통보에 노동조합의 반발이 격화되며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 2공장의 무기한 가동 중단을 공식화하고 포항 1공장 내 중기사업부를 대주전자재료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11월까지 생산을 종료한 뒤 내년 6월까지 설비 이설 및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0월 말까지 최종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노조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부터 중기부 매각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최근 들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는 회사 측이 중기부 생산량이 연 20만 톤에서 5천만 톤으로 급감했고 포항 2공장은 매달 56억 원 규모의 고정비 적자를 기록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비상경영이란 명분으로 돈 되는 부서를 헐값에 매각하고 인원 정리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선 생양아치도 이런 짓은 안 한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휴 인력의 고용 승계 문제도 핵심 쟁점입니다. 현대제철은 오는 11월 이후 대부분의 인력을 당진, 인천, 순천 등 타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이를 실질적인 고용 보장이 아닌 인력 유출을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는 포항 공장을 살리겠다는 말은 공허할 뿐이라며 설비 매각에 앞서 투자 계획과 고용 안정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구조 조정이 반복될 경우 전환 배치된 인력들마저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 지회는 지난 13일부터 구조조정 저지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대대적인 투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기존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국내 증시의 중심에 섰습니다.
16일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3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5.31% 오른 2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 11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24만 1천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가입니다. 장중에는 24만 8,500원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7월 장중 최고가와 동일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빠르게 치솟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글로벌 IT 수요가 살아나며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4월 7일 16만 4,800원에서 불과 두 달 만에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5월에 1조 4,694억 원, 6월 들어 13일까지 1조 1,744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16일 하루에도 1,59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HBM 매출 비중이 전체 D램 내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수율과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HBM4는 수율 1%포인트 차이가 원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양산 안정성이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일부 증권가에선 목표가를 30만 원을 넘어 최고 32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당장 조만간 25만 원대 진입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SK하이닉스가 30만 닉스 고지를 밟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플랫폼사와 입점 점주 간 타결된 배달앱 상생 요금제가 새 정부 들어 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핵심은 점주의 부담을 더 줄이고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해 타결된 배달앱 요금제에 대해 실제 점주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며 새로운 요금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기존 상생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인하, 배달비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점주 중심의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상생 요금제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최대 9.8%에서 최저 2%까지 차등 적용됐지만 배달비는 되려 이전보다 최대 500원까지 인상돼 점주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협의체 위원장이었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역시 입점업체의 요구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상 점주의 기대에 못 미친 합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을지로 위원회는 점주단체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배달의 민족과 함께 새로운 요금제 논의에 들어갔고 쿠팡이츠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배민은 최근 1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 총 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일부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을지로 위원회는 아직 점주단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조율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요금제 협상은 오는 7월까지 1차 논의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배민과 쿠팡 이츠 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논의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요금제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민 측은 작년 상생 요금제를 전면 백지화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플랫폼과 점주 간의 이해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번 요금제 개편이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화 본사 30m 높이 철탑 위에서 시작된 김영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90일을 넘기며 극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태 해결을 향한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16일 하나오션협력사와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부터 2024년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본격화해 상여금 50% 인상의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단협 세부 조항에 대한 조율을 거쳐 잠정 합의안이 조만간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후 조선하청지회는 운영위 승인과 조합원 총회 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교섭은 단순한 임금 협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2022년 대우조선해양 시절 벌어진 51일간의 파업에 대해 제기된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처리 방향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 측은 고공농성 중인 김영수 지회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노사 상생 차원에서의 상여금 인상 수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취하도 대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는 손배소 취하가 경영진의 배임 소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률적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청 노조 간의 임단협 타결 및 손해배상 소송 취하가 현실화될 경우 이날로 94일째를 맞은 김영수 지회장의 고공농성도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공농성 장기화는 지역 조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나 측의 적극적인 타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하나오션 하청 노사는 긴 갈등 끝에 첫 실질적 상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풍제약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유행성 RNA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유럽에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신풍제약은 16일 자사의 복합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한 용도 특허를 지난 13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는 피라맥스의 주요 성분인 피로나리딘 또는 알테수네이트 또는 두 성분의 병용조합에 적용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해 사스와 메르스 등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항말라리아제로 사용되던 피라맥스가 RNA 바이러스 질환으로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물 재창출의 대표 사례로 주목됩니다. 신풍제약은 이번 유럽 특허 이전에도 2023년 7월 아프리카 지적재산기구 소속 17개국, 그리고 2024년 3월 중국에서 같은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유럽 특허 확보로 글로벌 3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권리화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유재만 신풍제약 대표는 피라맥스의 코로나 질환 치료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만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약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마무리 중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와의 적응증 확대 허가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 대표는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라맥스는 신풍제약이 개발해 2011년 국내 허가를 받은 복합 말라리아 치료제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을 주목받아 여러 국가에서 임상과 특허 확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주자인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상대로 처음으로 특허 침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기술 탈취와 시장 잠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3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티안마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그 자회사를 상대로 총 7건의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등에 사용되는 LCD 및 OLED 관련 핵심 기술의 무단 사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간 티안마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되며 법적 대응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디스플레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한중 전면전의 서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안마는 중국 내에서도 급성장 중인 기업으로 특히 자동차 OLED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와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첫 기술 소송입니다. 국내 다른 기업들의 대응도 더욱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 BOE를 상대로 2020년부터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TCL 계열사 CSOT까지 상대로 소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BOE는 이에 대해 삼성의 갤럭시 Z 폴드용 OLED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 간 전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특허 보호를 넘어 산업 주도권 사수를 위한 정면 대응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는 이번 LG 디스플레이의 소송이 향후 한중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유동성 위기설의 부실 점포 정리와 점포 리뉴얼, 그리고 복합몰 사업 확대 등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전방이 난항에 부딪히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일산점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토지신탁이 KB자산운용과 체결한 우선협상 기간을 이달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부실 매각 사례로 거론되던 일산점은 원매자와의 협상이 3차례나 연기된 끝에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명도 조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거래 불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동래점, 포항점, 센텀시티점 등 주요 부동산 자산도 매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롯데쇼핑의 자산 정리 전략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잠재적 매수자들조차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뉴얼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롯데백화점의 상징인 잠실점 리뉴얼은 예산 부족으로 착공조차 못한 상태이며 리뉴얼이 완료된 타임빌라스 수원점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로 반쪽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 최하위권 점포 대부분이 롯데에 몰려있다는 점도 뼈아픈 지표입니다. 전국 68개 점포 중 매출 하위 20곳 가운데 14곳이 롯데백화점 소속이며 그중 상당수가 역성장 중입니다. 이종우 아주대 교수는 롯데백화점은 경쟁사보다 쇼핑 공간의 문화 복합화 흐름에 늦게 올라탔다며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감한 대형화 및 소비자 경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유통 강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롯데백화점의 향후 행보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전주기 백신 개발센터가 서울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사제 기부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료원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정몽구 미래의학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감염병 백신과 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플랫폼을 갖춘 첨단 의료연구시설로 정 명예회장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제 100억 원을 기부하며 그 뜻이 실현됐습니다. 건물은 총 12,213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백신 혁신연구센터, 유전자 세포치료 R&D센터, 디지털 헬스 기반 정밀의학센터, 첨단치료기술 연구센터 등이 입주합니다. 특히 신종 병원체 연구가 가능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과 초고속 세포 분석 장비, G3 로봇 워크스테이션 등 첨단 연구 장비가 구축돼 있어 국내 백신 자립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국민의 행복에 두고 계셨다며 이 미래의학관이 대한민국의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허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준공식 현장에서는 정 명예회장의 헌정 명판 제망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미래의학관 1층에 설치된 명판에는 질병을 극복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미래의학관이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 명예회장의 사진이 새겨졌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이 밖에도 서울 아산병원에 60억 원을 기부하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통해 의료, 교육,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요공자 자녀장학금, 아동환자 지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등 그의 나눔 철학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 국내 백신 기술의 미래를 여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10억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과천 신혼희망타운 무순이 청약에 5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접수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7 블록에 들어서는 그랑레브 대시양 신혼희망타운 55제곱미터 무순이 청약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며 LH 청약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접수 시작은 16일 오전 10시.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약 5억 3,900만 원으로 인근 레미안 슈르 등의 실거래가는 15억 원을 넘어서는 만큼 시세 차익만 10억 원 이상이 기대되며 단숨에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청약 시작 직후 2만 2천여 명이 몰렸고 오후엔 무려 5만 4천 명 이상이 접속하며 LH 청약 플러스 시스템은 지연과 대기 상태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LH는 당초 16일 마감 예정이었던 접수 기간을 6월 18일 오후 5시로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 방식입니다. 이번 청약은 무순위 방식으로 청약 통장이 없어도 소득 기준이 없어도 기존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자격 요건은 있습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1년 이내 혼인 예정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청약 결과 발표는 6월 20일, 계약은 6월 30일로 당첨자는 입주 후 5년간 의무 거주해야 됩니다. 로또보다 어렵다는 청약 경쟁률, 단 한 세대를 둘러싼 수만 명의 경쟁 속에서 누가 당첨 행운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통공용 월마트와 전자상거래 강자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카드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 질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내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전략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입니다. 담보로는 미국 국채가 가장 많이 활용되며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대 유통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경우 은행과 신용카드로 대표되는 기존 결제 인프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수년간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던 유통업체들의 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이지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여행 정보업체 익스피디아와 일부 항공사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업은 단독 발행뿐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해 제3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3월 기준 약 2,37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테더와 USD 코인이 약 2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2.1달러에서 2.18달러 사이에서 제한된 제한됨을 보이던 XRP의 가격이 기술적으로 하락 반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어 플래그 패턴의 붕괴와 함께 XRP는 최대 1.6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XRP가 현재 2.1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간 기준 1.8%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4% 감소한 27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소한 거래량은 투자 심리 약화를 반영하며 기술적 분석에서도 하락 압력 강화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번 베어 플래그 패턴은 지난 4월에서 5월 강세장에서 뒤늦게 진입한 매수자들의 단기 반등 흐름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리플 SEC 소송 관련 긍정적 뉴스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둔화되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플래그폴의 높이에 따른 기술적 예상치는 최대 26% 하락, 즉 1.63달러까지 하락 여지를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도 거래량은 5월 30일 이후 최대치인 1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방향성 지표 역시 하락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DI가 플러스 DI를 상회하며 매도세 우위를 나타내고 있어 XRP는 2달러 심리적 지지선 붕괴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또한 4시간 차트 분석에서 주요 고래 투자자의 매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래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 심리로 이어질 수 있어 단기 하락세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대형 보유자들의 강한 매집세와 ETF 자금 유입 확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흔들리고 있어 시장의 방향성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6월 11일 고점이었던 2,880달러에서 3일 연속 하락했고요. 한때 2,439달러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하며 2,53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먼트는 이더리움을 1,000개에서 10만 개 보유한 지갑 6,392개가 지난 30일간 149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유통량의 27%에 가까운 물량이며 해당 보유자 그룹의 한 달간 보유량이 3.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관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15만 4천 이더리움이 ETF에 유입됐고요. 이는 최근 주간 평균의 5배 수준이며 6월 11일 하루 동안 7만 7천 이더리움이 유입돼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은 7,800 비트코인으로 다소 부진해 기관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이처럼 고래 매집과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두 축이 가격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더욱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사이버 보안 기업 위즈 인수 계획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법무부 반독점국이 지난 3월 발표된 구글의 320억 달러 규모의 위즈 인수 계약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인수 당사자인 구글과 위즈뿐 아니라 경쟁사, 고객사 등을 상대로 한 인터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며 수개월 동안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구글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다소 뒤처진 클라우드 보안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즈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보안 위협을 탐지 차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주요 고객으로 둔 상태입니다. 특히 구글은 AI 시대에 맞는 차세대 보안 솔루션 강화를 목표로 위즈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 후에도 위즈 제품이 경쟁 플랫폼에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인수는 지난 평가 대비 약 2배 이상 상승한 금액으로 계약됐으며 만약 거래가 무산될 경우 구글은 전체 금액의 10%인 약 32억 달러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기술 패권 강화에 제동을 걸지 여부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후 처음으로 제출한 재산 공개 자료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200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윤리청이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부동산 라이선스 수수료, NFT 사업 등을 통해서 거둔 수익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이 플랫폼은 그의 두 아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2024년 9월에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WLF 토큰을 통해서 5,735만 달러의 소득을 올렸고 현재 보유한 WLF 토큰의 가치는 무려 2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자산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주피터, 도럴, 웨스트 팜비치 골프 리조트, 그리고 개인 별장으로도 활용 가능한 마러라고 클럽에서만 2억 1,77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국제개발 사업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베트남 라이선스 수수료 500만 달러, 인도 개발 수수료 1,0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 라이선스 수수료 1,600만 달러 등 총 3,100만 달러 규모의 수익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브랜드 상품 및 NFT 판매 수익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린우드 성경 판매가 130만 달러, 트럼프 시계가 280만 달러, 운동화와 향수가 250만 달러,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NFT가 116만 달러.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수익으로만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거둔 셈입니다. 로이터는 이 모든 자산을 종합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재산을 16억 달러, 약 2조 1,900억 원 이상을 추산했습니다. 한편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2024년 7월 뉴욕에서 열린 보수 성향 성소수자 대상 연설을 통해서 47만 5천 달러를 받았고 자신의 NFT 판매 수익으로도 약 21만 7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정치인이자 기업가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그의 브랜드는 여전히 수익성이 높았고 정치 복귀 이후에도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다만 그가 재임 중이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거대한 민간 수익 활동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 씨가 콘서트 리허설 중에 착용한 모자로 인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모자는 일본 우익 성향의 정치적 문구가 새겨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국 씨는 팬들과의 대중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멤버 제이홉 씨의 콘서트 리허설 현장, 게스트로 참석한 정국 씨가 착용한 검은색 모자에는 Make Tokyo Great Again,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는 일부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과 단체가 사용하는 슬로건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팬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국 씨는 논란이 확산된 직후 14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착용한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행동 하나하나 더 깊이 생각하겠다며 실수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모자는 즉시 폐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국 씨는 지난 11일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해당 공연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인 팬층을 보유한 BTS 멤버로서의 상징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논란 이후 빠른 사과와 설명이 있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인식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추진 중인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사이버캡의 상용화에 이 푸른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 차량의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운전대와 브레이크, 사이드 미러 등 기존의 인간 조작 장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예외 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제조사는 연간 2,500대 한도로 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동안 수년간의 심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자율주행 사용화가 지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교통부 션 더피 장관은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속도를 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자사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로보택시 모델의 도로 진입 가능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특히 조만간 공개 예정인 사이버캡은 테슬라의 AI 기반 비전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설계된 만큼 이번 제도 변경의 수혜를 직격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버와 리프트 등 기존의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기업들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 가속화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 우려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우버는 1.7%, 리프트는 4.2% 내린 반면 테슬라는 1.9%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오는 8월에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 완화가 사이버캡의 본격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집값 폭등의 전조를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발언을 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당시 이미 당선이 유력하던 이 후보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기 가능성을 열어준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억제하려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교수는 이 같은 발언이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일 수는 있지만 정책 기조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부동산 투기 억제 본질은 투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을 낮추는 것에 있다며 유일한 해법은 세금 중과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적인 가격 상승 신호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결국 집값 폭등은 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주거 안정 없이는 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어물쩍거리지 말고 조속히 명확한 투기 억제 대책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범한 진실을 잊지 않아야만 이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한 진보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SK텔레콤의 영업재개가 임박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5를 중심으로 성지 매장 번호 이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KT와 LG U+가 본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KT와 LG U+는 갤럭시 S25 번호 이동 고객에게 이 100만 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기의 출고가가 115만 5천 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기 무료 제공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반면 동일한 기기를 자사 기존 고객이 기기 변경을 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은 6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보조금이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 증액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시장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을 이탈한 고객이 크게 늘자 KT와 LG U+가 이를 기회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4월과 5월 2달간에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한 고객은 약 67만 7천 명에 달했으며 반대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고객은 15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순 이탈 인원만 5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한 번도 넘지 않았던 월간 번호 이동 60만 명대를 지난 4월에 처음 돌파한 데 이어서 5월에는 90만 명대까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6월 중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열된 보조금 경쟁이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과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에 한도를 두고 있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KT와 LG-U+의 보조금 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시장 질서 회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의 공식 영업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통신 3사의 하반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감행했던 부동산 매수 심리를 초기에 억제했더라면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 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 노트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중립 수준에 머물렀다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실제 24.3%에서 절반 수준인 11.3%로 줄어들고 있었고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역시 7.6%포인트 증가 대신 4.9%포인트 증가로 억제됐을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우석 조사역을 비롯한 황인도 실장, 이재원 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한은이 가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 가격 전망 CSI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연구진은 기대 심리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단 형성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대 심리가 실제 주택 가격의 상승보다 약 8개월 앞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 심리가 상승할 경우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3, 4개월 후부터는 산업 생산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패턴을 보이면서 기대 심리의 과열이 신용 팽창과 금융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한은의 김우석 조사역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실소유자들은 구매를 서두르게 되고 이사나 인테리어 지출 등 소비도 함께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실물 경제보다 빠르게 확산될 경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는 중앙은행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한은은 특히 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거시 건전성 정책이 동시에 느슨해질 경우 그 자극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된 국면에서는 기대 심리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실제 주택가격 기대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직후 5월에는 111까지 상승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기대 심리와 실물 지표 간의 시차를 고려할 때 정책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번 이슈 노트에서 구체적인 거시 건전성 정책 방향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김 조사역은 한은이 기대 심리 자체를 직접 타겟팅하진 않았지만 금리나 기조 속에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의 보완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고급 인재 유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4대 과학기술원이 박사후 연구원, 이른바 포스트 닥터 400명을 대규모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봉은 9천만 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해외 고급 인재까지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등 4대 과기원은 15일 AI 융합 분야 전략 연구를 주도할 이노코어 연구단 8개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박사후 연구원 채용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코어 연구단은 AI 모델, 제조 AI, 바이오 AI, 에너지 AI 등 국가 전략 과제와 직결된 첨단 분야로 구성되며 산학 공동 연구도 함께 매칭해 실무 적용성과 산업 연계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이번 채용은 연봉 9천만 원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참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처우를 더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올해 추경 300억 원을 포함해서 향후 5년간 총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국내 AI 박사급의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MIT에서 박사 후 연구원 수가 전임 교수보다 1.4배가 많지만 우리나라 4대 과기원에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연봉 또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국내 박사 후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약 4,800만 원으로 MIT 평균인 1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인재들이 떠나기 전에 연구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연구기관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서 오는 18일부터 미국 보스턴, 뉴욕 실리콘밸리 등 한인 유학생과 AI 인재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글로벌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버드와 MIT, 뉴욕대, 스탠퍼드 등 주요 대학은 물론이고 현지 빅테크 기업들과 연계해 인재 접촉 기회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창용 과기정통부 1차관은 AI 융합 분야의 박사급 인재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번 이노코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 연구자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박사 후 연구원이 더 이상 중간 단계가 아닌 전략적 R&D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비트코인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AI 모델 두 곳이 모두 7월 초까지 강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5,12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50일 단순 이동평균선과 200일 평균선을 상회하는 수치로 기술적 강세신으로 해석됩니다. RSI도 54.2로 중립권에 머물며 추가 상승 여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는 비트코인이 7월 1일까지 약 11만 4천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시된 가격 구간은 11만 1,000달러에서 11만 7천 달러로 기술적 추세와 기관 자금 유입, 반감기 이후 상승 경향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챗GPT는 주요 지지선을 10만 2천 달러로 보고 있으며 이 수준을 하회할 경우 9만 8천 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최대 12만 달러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AI 모델 그록은 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10만 2천 달러에서 10만 8천 달러 범위에서 통합 국면을 기반으로 7월 1일 기준 예상 가격을 약 11만 1,5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ETF 수요 지속과 행보 후 상승하는 비트코인의 경향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다만 10만 8천 달러 저항선에서 반락할 경우 10만 3천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으며 돌파 시에는 11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모델 모두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TF 자금 유입과 기술적 안정성이 비트코인 시세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